200년 봄이었습니다. 허도에서 조조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원소와의 대결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북 사주를 장악한 원소는 10만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남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원에 패권을 두고 벌이는 숙명의 대결, 관도대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조의 참모 곽가가 보고합니다. 강동에 손책이 북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조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참모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조조의 허도를 향해 강동의 소패왕 손책이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손책은 겨우 26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강동 전역을 평정한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조조가 삼국지의 수많은 영웅들 중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두려워한 인물이었습니다. 여포도, 관우도, 제갈량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곽가가 말합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손책은 경솔하여 스스로 멸망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손책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길래 조조를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젊은 나이에 자객의 칼에 쓰러져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조조가 가장 두려워한 인물, 소패왕 손책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1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손견이 유표와의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강동을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 손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의 나이 겨우 37세였습니다. 남겨진 것은 어린 아들들 뿐이었습니다. 장남 손책의 나이는 당시 18세였습니다. 아버지의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손책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군사도, 땅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이름과 강동의 옛 부하들에 대한 기억뿐이었습니다. 손책은 원술 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손견이 생전에 원술과 함께 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술은 손책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젊고 세력 없는 장수일 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원술은 손책을 단지 하급 장수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책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동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영향력을 떨쳤던 그 땅으로 말입니다. 195년, 손책은 원술에게 말합니다. 저에게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강동을 평정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원술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술은 수백 명의 군사를 빌려줍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수백 명으로 강동을 평정하겠다는 젊은이의 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강동은 여러 군벌들이 할거하고 있었습니다. 유효가 있었고, 왕랑이 있었고, 엄베코가 있었습니다. 모두 수만의 군사를 거느린 세력들이었습니다. 손책은 겨우 수백 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책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견 시절 강동에서 함께 싸웠던 옛 부하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책이 강을 건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곳곳에서 옛 부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유가 찾아왔습니다. 손책과 어린 시절부터 의형제를 맺은 친구였습니다. 주유는 말합니다. 함께 강동을 평정합시다. 장소가 합류했습니다. 여범이 왔고 정보가 왔습니다. 수백 명의 군사는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손책의 진격은 파죽지세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싸울 때마다 이겼고 공격할 때마다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유효를 격파했습니다. 왕랑을 쳐부쉈습니다. 엄베코를 무너뜨렸습니다. 단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196년, 손책은 이미 회계, 오군, 단양, 예장을 장악했습니다. 강동의 대부분이 손책의 손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책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패왕이라고 말입니다. 젊은 항우라는 뜻이었습니다. 항우는 초안전쟁 시기 유방과 천하를 다툰 영웅이었습니다. 타고난 무력과 용맹으로 천하를 호령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손책에게서 항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강동을 평정한 천재 장수였습니다. 당시 조조는 여포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책의 빠른 성장을 지켜보면서도 직접 개입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198년,
조조는 손책을 토역 장군에 임명하고 오후로 봉했습니다. 형식상 조조가 손책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조조의 참모 곽가가 말합니다. 손책은 강동을 병합한 후 주살한 자들이 모두 사력을 다할 영웅을 걸트립니다. 그런데 손책은 경솔하게도 방비를 견고하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0만의 군세를 거느린다 해도 홀로 중원으로 향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필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곽가는 손책의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용맹하고 뛰어난 전략가였지만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복수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손책이 북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조조는 원소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하북 사주를 장악하고 10만 대군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손책이 남쪽에서 북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조는 앞뒤로 적을 맞아야 합니다. 북쪽에는 원소가, 남쪽에는 손책이 있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200년 봄, 손책은 실제로 북진을 결심합니다. 목표는 허도였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고 있는 수도 말입니다. 손책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장강을 따라 북상하여 허도를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조의 진영은 긴장했습니다. 기록은 전합니다. 모두 두려워했다고 말입니다. 조조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손책의 북진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만큼 손책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곽가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손책은 곧 자객의 칼에 죽을 것입니다. 조조의 참모들은 곽가를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곽가는 손책의 성격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경솔하고 방비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동을 평정하면서 많은 원한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책이 그 원한을 경계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년 4월, 손책은 사냥을 나갔습니다. 허공이라는 사람의 옛 부하들이 숲속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허공은 손책이 강동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죽인 호족이었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책은 경호가 허술했습니다. 사냥의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객들이 급습했습니다. 손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굴에도 치명상을 입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손책은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며칠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손책은 동생 손권을 불렀습니다. 당시 손권의 나이는 19세였습니다. 손책이 말합니다. 내가 군사를 일으켜 천하를 다투는 일은 그대만 못하다. 그러나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기 그 재주를 다하게 하는 일에서는 그대가 나만 못하다. 이것이 손책의 유언이었습니다. 동생에게 강동을 맡기는 말이었습니다. 손책은 곧 숨을 거두었습니다. 200년 4월, 손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26세였습니다. 이 소식이 허도에 전해졌습니다. 조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곽가의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은 것입니다. 조조는 이제 원소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책이 죽지 않았다면 관도대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손책이 살아서 북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조는 원소와 손책 양쪽을 상대해야 했을 것입니다. 26세의 손책은 이미 강동을 평정한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주유, 장소, 여범 같은 뛰어난 참모들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손책이 살아있었다면 삼국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조가 중원을 장악하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손책이 새로운 패자로 떠올랐을까요? 정사 삼국지의 저자 진수는 손책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걸출한 연기를 갖추어 그 용맹함과 민첩함이 뛰어났다. 하지만 경솔함과 성급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망쳤다.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손책의 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뛰어난 군사적 재능이었습니다. 2년 만에 강동을 평정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주유, 장소 같은 뛰어난 인물들을 등용했습니다. 셋째, 강력한 카리스마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손책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솔함이었습니다. 곽가가 정확히 지적한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적을 만들었으면서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경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조는 왜 손책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손책의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2년 만에 강동을 평정한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둘째, 강동의 전략적 가치였습니다. 강동을 장악한 자는 장강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손책의 젊음이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이미 이런 성취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조조는 55세에 경험 많은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손책은 26세의 젊은 천재였습니다. 시간은 손책의 편이었습니다. 넷째, 손책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주유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장소는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여범, 정보, 황계 같은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손책의 진영은 인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손책을 두려워했습니다. 여포는 강했지만 참모가 없었습니다. 원소는 세력이 컸지만 우유부단했습니다. 유비는 인덕이 있었지만 기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손책은 달랐습니다. 군사적 재능, 인재, 영토, 젊음 모두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곽가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필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정말로 손책은 자객의 칼에 써졌습니다. 하지만 곽가가 암살을 사주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다만 손책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예측한 것뿐입니다. 손책이 죽자 동생 손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손권은 형과는 달랐습니다. 신중하고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실을 다졌습니다. 주유와 노숙 같은 참모들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조조가 강남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손권은 주유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비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적벽에서 조조를 대패시켰습니다. 만약 손책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손책이 직접 지휘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손권은 형의 기반 위에서 오나라를 건국했습니다. 229년 손권은 황제를 칭했습니다. 손책이 닦아놓은 강동에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손책의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계심과 신중함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손책은 강동을 평정하면서 많은 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한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나갈 때도 경호를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26세의 나이에 자객의 칼에 써진 것입니다. 조조는 손책의 죽음을 듣고 안도했을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하지 않았을까요? 뛰어난 영웅이 경솔함으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말입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손책이 좀 더 신중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경호를 철저히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적들의 원한을 경계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손책이 북진했다면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역사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일어난 대로 흘러갔습니다. 손책은 2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손권은 형의 뒤를 이어 오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삼국지의 역사입니다. 손책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강렬한 족적을 남겼습니다.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젊은 항우, 그 별명은 그의 용맹함과 카리스마를 말해줍니다. 동시에 그의 비극적 최후도 암시합니다. 항우도 젊은 나이에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유방에게 패했습니다. 손책도 젊은 나이에 강동을 평정했지만 자객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조조가 가장 두려워한 인물, 그것이 손책이었습니다. 여포의 무력도, 관우의 충성도, 제갈량의 지략도 아니었습니다. 26세의 젊은 천재 손책이었습니다. 재능, 인재, 영토, 젊음 모두를 갖춘 완벽한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쓰러졌습니다. 경솔함이었습니다. 곽가가 정확히 예언한 그 약점이었습니다. 필부의 손에 죽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책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중함과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웁니다. 적을 만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손책은 강동을 평정하면서 많은 원한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이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손책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참모들의 조언을 충분히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동생 손권은 달랐습니다. 신중하게 참모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주유와 노숙의 조언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오나라를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형의 재능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신중함으로 성공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손책의 이야기는 재능과 신중함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경솔하면 실패합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신중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조는 손책의 죽음 이후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적이 사라진 것입니다. 관도대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손책이 살아있었다면 불가능했을 승리였을 것입니다. 곽가의 예언은 조조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손책은 자멸할 것이다. 그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곽가의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간파하여 미래를 예측한 것입니다. 손책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강동의 기반이었습니다. 2년 만에 평정한 강동은 오나라 건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주유, 장소 같은 인재들도 손책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손권을 보좌하여 오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소패왕이라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손책을 기억합니다. 용맹한 젊은 영웅으로 말입니다. 경솔함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비극의 영웅으로 말입니다. 조조가 가장 두려워한 인물, 손책의 이야기였습니다. 26세에 강동을 평정한 천재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경솔함으로 인해 자객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삼국지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책이 만약 신중했다면 조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조의 경험이 결국 승리했을까요? 재능과 신중함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손책의 이야기에서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배웁니다. 신중함과 경계심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손책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삼국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